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초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국가수는 감식을 통해 기내에 있던 보조 배터리의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는데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에서도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부천 오정구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운전석 쪽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지난 9일에도 부천 시내 한 지하차도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재빠르게 진화에 나서 더 큰 화는 면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트 아래 설치한 보조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 지난 2019년 51건이었던 화재는 매년 증가해 2023년 179건까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안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등 비상시의 푸페달 영상 확보를 위해 차량에 추가로 단 블랙박스나 여름철 에어컨 냄새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애프터블로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애프터블로우 요즘에 좀 설치 많이 하나요? 뭐 꾸준하게 하죠. 검색해보니까 뭐 화재나 이런 거 위험도 좀 있던데. 뭐 아주 오래전에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뭐 자동차도 화재 납니다. 우리 그렇다고 자동차 안 사나요? 더는 못 쓰게 돼 버려진 배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배터리가 습기나 열 등과 접촉하거나 눌리고 떨어지는 충격을 받으면 쓰레기 더미에서도 불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8년 동안 부천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8건 가운데 7건이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지난달 3일과 7일 재활용 선별동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상당수의 소형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등의 2차 전지가 포함돼 있어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전해질 자체가 인화성이기 때문에 그 일정 조건 하에서 과열이나 충격, 과충전이 발생하게 되면 열폭주나 이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양끝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단락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저가형이거나 무단 개조된 제품일 경우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지는 만큼 배터리는 반드시 공식 인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실효성 확보 등을 주제로 한 공직자 법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제재 수단에 대한 이해와 민원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또 실제 민원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포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3,17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7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올해 4월 문을 연 공간은 김포 시니어 클럽이 운영 중인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커피, 수제차 등 다양한 음료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16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 활용 전략을 비롯해 인공지능의 행정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대 등이 중점 과제로 반영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시민 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1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LG 헬로비전의 헬로 리더스 어워드 지속성장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임기 중 AI 기반 사이버 진료교육원 설립과 특수학교 신설 추진 등 인천의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 상상 플랫폼에 AI 융합 교육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속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19일 서울 상암동 LG 헬로비전 본사를 찾아 시상식을 갖고 인천시 교육청의 우수한 공공행정을 소개하는 대담을 녹화했습니다. 이번 대담 방송은 오는 5월 29일 LG 헬로비전 전국의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인천 아이 바다 패스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아이 바다 패스는 인천 시민이 인천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타 시도민에게는 여객선 요금의 70%를 할인해 줍니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천 연안여객선 14개 항로를 이용한 인천 시민은 86,849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266명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타 시도민 이용객도 44.8% 증가한 7,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전 역사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교통요금 결제가 가능한 비접촉 교통결제 시스템인 태그리스 게이트가 상용화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전체 역사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그리스 게이트는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도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티머니를 설치하고 후불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그리스 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나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가능합니다. 공사는 승객들의 게이트 통과 속도가 1분당 42명에서 50명으로 빨라져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게이트 혼잡도가 완화되고 교통약자 및 무거운 짐을 든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그리스 게이트는 현재 전체 71개 역사에 85개의 게이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의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태그리스 게이트 이용량이 늘어날 경우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마감됐습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입니다. 이번 천원주택 전세 임대 접수는 첫날 170명에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습니다.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주택을 직접 찾아 인천도시공사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주는 이르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연내 계약과 입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부지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유주택 정비 사업 등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되며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서울시는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족돌봄 청년 지원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겁니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맞춰 가족돌봄 청년 지원 연령도 39세로 확대했으며 조례명을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으로 변경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도 심리상담과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 밀착 지원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기존 2국 8과 체제에서 2국 9과 체제로 확대되며 학교 통합 지원과 학교 생활교육과 등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는 목동 재건축 학교 설립팀을 신설해 맞춤형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법무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행정을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구축된 법무협의체는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 장치입니다.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나 교육청 고문 변호사와도 협업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 법조문 검토를 넘어 사안 발생부터 대응 방향 결정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45곳을 운영하고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대학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개선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5곳뿐이었던 달빛 어린이 병원이 현재 9배 늘었습니다. 소아 응급 책임 의료기관 3곳, 달빛 어린이병원 31곳,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11곳 등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히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19일에서 30일 건설 현장 산업단지 주변 현장 식당과 한식 뷔페 등 360곳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와 미신고 식품 접객업 운영, 면적 변경 신고 미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등입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물가 상승과 외식 가격 상승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로 한식 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 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 식당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안 침하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달 말까지 건설 공사장 44곳을 대상으로 집안 침하 예방 2차 외부 전문가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을 요청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도는 집안에 대한 굴착이나 말뚝을 박아놓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14개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각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 가운데 선정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현장 자문 결과는 시정조치 통보와 시군과의 정보 공유로 동일 사례 방지, 현장 안전관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